법정에서 나오던 그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미숙 씨, 30년 결혼 생활을 포기한 심정이 어떠신가요? 남편분의 불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당했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6개월 후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58세, 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강연장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했어요. 물론이라고, 언제든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될 줄은 더욱 몰랐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8세 한미숙, 저의 진짜 이야기예요. 아침 6시 30분. 주방의 시계가 정확히 그 시간을 가리켰어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어제 담아둔 반찬들을 확인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로 아침상을 차렸죠. 30년이 넘도록 이런 생활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구두를 닦아놓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남편이 퇴근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면 하루 종일 고된 것도 다 잊혔죠.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남편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게요. 달력을 보니까 빨간 동그라미가 부쩍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도 있었거든요. 회사 일이 바빠졌나 봐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도 힘들겠다 싶었죠. 승진도 앞두고 있고 나이도 있으신데 이렇게 뛰어다니시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죠. 미안해, 여보. 회식이 길어졌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술 냄새가 안 났거든요. 대신 다른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는데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휴지통을 비우다가 영수증을 봤거든요. 호텔 라운지 와인 2잔. 시간은 저녁 8시였어요. 그날 남편은 10시에 들어왔는데요.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을 다시 구겨서 버렸다가 또 꺼내서 펼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몇 번이나 확인했죠. 와인 2잔. 분명히 써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 출장 갔다고 했는데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의 잠든 얼굴을 계속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일까 하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세수하러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가방을 봤어요. 그냥 우연히요. 정말 우연히 열어봤는데 보조 배터리 옆에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검은색 휴대폰이었는데 케이스가 새 것이었어요. 평소에 남편이 쓰던 휴대폰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뭐해?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방 정리해 드리려고요. 황급히 가방을 닫았어요. 남편은 별다른 표정 없이 가방을 들고 서재로 갔다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거든요. 오늘 또 출장이야. 어디로 가세요? 부산이야. 내일 올 것 같아. 예전 같으면 그냥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혼한 지 30년 동안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새벽에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깼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는데 서재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 진동 소리 같았어요. 일어나서 확인해 보려다가 멈췄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서재로 가보니까 휴대폰이 서랍에서 울렸어요. 문자가 온 거였죠.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보낸 사람 이름이 보였어요. 김 팀장. 저장된 이름이었어요. 남편은 보통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하지만 왜 굳이 김 팀장이라고 저장해뒀을까요? 그냥 이름으로 저장하면 될 텐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동료일 수도 있고 업무상 연락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왜 숨겨야 하는 휴대폰에 이 밤에 문자가 오는 걸까요? 다음 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응, 피곤하네. 평소와 똑같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남편이 제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봤어요. 예전에는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는데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나요? 응, 좀 바빠.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잤죠. 저는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30년 동안 함께 잔 침대인데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등이 높은 벽처럼 보였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고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조그만 수첩을 샀어요. 거기에 남편의 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출장 날짜, 시간, 표정, 말투까지요. 기록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취한 상태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지갑, 열쇠, 그리고 그 검은 휴대폰까지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면이 켜졌어요. 잠금 해제되어 있었나 봐요. 메시지 목록이 보였어요. 김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된 대화가 맨 위에 있었죠. 저도 모르게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진들이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여행지에서, 그리고 문자 내용들도 봤어요. 사랑한다는 말들, 보고 싶다는 말들. 제가 남편과 신혼 때 주고받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6개월 전부터였어요. 제가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훨씬 전이었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봤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제가 본 게 맞는지요. 충분히 봤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남편 주머니에 다시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줬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사랑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죠. 어제 많이 마셨는데 괜찮냐고 물으니까 그냥 동료들이랑 술 한잔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휴대폰 속 메시지들을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죠.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이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오후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저녁은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조금만 드세요라고 답장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말 회식일까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도 평소처럼 답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 밤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거든요. 저녁 7시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금 어디냐고 물으니까 회식 중이라고 했어요. 배경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회식인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의자에 앉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10시쯤 되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정말 남편 차였죠. 그런데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봤어요. 여자였어요. 긴 머리에 정장을 입은 여자였죠.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계단으로 내려가 1층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을 때 남편과 그 여자가 나왔는데 둘 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하니까 그 여자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회사 동료라고, 김수연 팀장이라고, 우리 집 근처라서 태워다 주는 길이었다고요. 김수연이라는 여자가 인사했어요. 평소에 부장님이 부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김수연이 급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내일 보자면서요. 남편은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으면서 우연히 만났다고 올라가자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죠. 집에 들어와서도 남편은 평소와 달랐어요.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거든요. 회식은 어땠냐고 물으니까 그냥 그랬다고 했어요. 김수연 팀장도 함께 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연히 만난 거라고, 집이 우리 집 근처라서 태워다 준 거라고 했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회식에서 우연히 만났다면서 왜 둘만 차에 타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 검은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확인했죠. 메시지를 스크롤해서 올라가 보니까 1년 반 전부터 계속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었어요. 오늘 회의실에서 당신 보는데 심장이 뛰었다는 메시지, 나도 마찬가지라는 답장, 집에 가면
아내 얼굴 보기 싫어지냐는 질문, 그런 말하지 말라는 미안하다는 답변들. 메시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제가 알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내려가니까 사진들도 있었어요. 호텔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사진,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제가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짜들과 일치했어요. 부산 출장이라고 했던 날에는 제주도에 있었더라고요. 물소리가 멈췄어요. 남편이 샤워를 끝낸 거였죠.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갔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먼저 누워 있으라고 금방 간다고 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일 수 있나요? 제가 바보였나요? 아니면 남편이 너무 뛰어난 연기자였나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한다고 했어요. 배웅해주면서도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미팅일까? 아니면 김수연을 만나러 가는 걸까? 남편이 나간 후에 곧바로 준비했어요.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 뵙고 싶어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댁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시댁은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2시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차를 끓여주시면서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 소리냐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증거가 있다고 휴대폰에서 봤다고 했더니 증거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어젯밤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메시지 내용과 사진들을요. 어머니는 잠시 보시더니 화를 내셨어요. 이게 뭐냐고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다는 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1년 반 동안 만났다고 했는데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만하라고 우리 아들이 30년 동안 저만 보고 살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뭐냐고 이 메시지들은 뭐냐고 물었지만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뭔가 잘못 본 거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 거라고 집에서 아내가 더 잘해줬어야 한다고요. 가슴이 막혔어요. 충격이었어요. 설마 이런 증거를 보여드렸는데도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말씀이냐고 물으니까 30년 동안 살면서 남편 마음을 제대로 못 챙긴 거 아니냐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고 자기 일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절대 제 편에 서지 않을 거였거든요. 죄송하다고 괜한 말씀드린 것 같다고 했더니 그래, 집에 가서 남편 잘 챙겨주라고 괜한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댁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거든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지하철에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 화나고 서럽고 억울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어제부터 쓰기 시작한 그 수첩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었어요. 김수영과 만난 것, 시어머니 반응,
휴대폰에서 본 내용들까지요. 적다 보니까 머리가 정리됐어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김수연이라는 여자와 1년 반째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제 편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해졌죠. 그렇다면 이제 혼자서 해결해야 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거든요. 1년 반이에요. 1년 반 동안 저 혼자 바보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더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신뢰가 무너지니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수첩 맨 뒤에 할 일 목록을 적었어요. 1. 더 많은 증거 수집하기. 2. 김수연과 직접 만나기. 3. 남편과 대화하기. 4. 법률 상담 받기.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자.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평소와 똑같이 대했어요. 저녁을 차려주고 말도 걸고 웃기도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요. 30년 동안 순종적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주도권을 잡을 때가 온 거였거든요. 새벽 5시 남편의 패턴을 파악하고 김수연과 언제 만나는지 확인했죠. 수첩에는 점점 더 많은 기록들이 쌓여갔어요. 화요일 저녁 7시 회식이라고 했지만 김수연과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3시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했지만 호텔 주차장에서 목격했죠. 토요일 오전 10시 골프 간다고 했지만 김수연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이제 직접 행동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수연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남편 회사를 통해서 전화를 걸었죠. 사소한 일이니 남편한텐 비밀로 해달라고요. 제가 박재호 부장 부인 한미숙이라고 소개하니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뵙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했죠. 다음 날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죠.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어요.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전혀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김수연이 들어왔어요. 저를 찾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어색하게 다가와서 앉았는데 커피를 권해도 거절했죠.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휴대폰으로 찍어둔 메시지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김수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1년 반 동안 언제부터 제 남편과 이런 관계였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죠. 일어나라고 했지만 계속 사과만 했어요. 모르게 이렇게 됐다고 처음에는 업무 관계였는데 남편이 자꾸 관심을 보이고 자신도 외로웠다고 변명했어요. 화가 났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 남편과 바람 피우는 게 정당하냐고 물었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죠. 집에 들어와서 얘기할 게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김수연이 남편에게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회사에서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피하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제 정말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였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앉으라고 명령조로 말했어요. 김수연 만났지 하고 물어서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만났냐고 하니까 당신이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라고 했죠. 남편이 뭘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다 안다고 1년 반 동안 바람 피운 거라고 말했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했어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는 이해도 못 해준다고 했죠. 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려고 한 적 있냐고, 그냥 밥만 차려주고 빨래만 해주면 다인 줄 아냐고요. 억지였어요. 그저 정당화하려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불륜이 정당화되냐고 물었더니 가정을 버린 적 없다고 했어요. 집에도 들어오고 생활비도 주고 있다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일어서더라고요.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다 끝난 일이라고 했어요. 김수연이 이제 그만한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거였나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민준이가 들어온 거였어요.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온 거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민준이가 왜 엄마가 울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제부터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민준이는 뭔 일이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상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아빠가 바람핀다고 의심한다고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정말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고개를 돌리면서 그런 일이 뭐냐고, 남자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 그렇게 산다는 게 변명이냐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불륜이라고 했죠.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도 화가 났나 봐요.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준이가 더 화를 내면서 잘못한 건 아빠라고, 왜 화를 내냐고 했죠. 그 순간이었어요. 찰싹 소리가 너무 컸어요. 남편의 손이 민준이 뺨을 때린 거였어요. 민준이가 비틀거렸죠. 제가 남편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평생 한 번도 아이에게 손을 댄 적 없던 사람이 이럴 줄은요. 민준이가 뺨을 만지며 아빠를 보고 있었는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거실에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죠.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실수였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낯설었어요. 이 모든 게 실수라고 할 거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1년 반 동안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해 보라고요. 다시 얘기해 보자고 했지만 더는 할 말 없다고 했어요. 이미 결정했다고요. 그날 밤 민준이 방에 들어가서 함께 얘기했어요. 괜찮냐고 물으니까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어서 엄마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어떻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요. 그날 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서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내 문장으로 쓴다. 첫 문장을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죠.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글을 쓰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머릿속에 있던 모든 말들이 종이 위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두 글자가 되어서 나왔어요. 새벽까지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아침이 오고 있었거든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30년 넘게 남편을 위해 일어났던 그 시간이 이제는 저만을 위한 시간이 된 거였거든요. 어젯밤에 쓴 글을 다시 읽어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종이를 만지는 손끝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제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거울을 봤어요.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화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어요. 남편 몫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것만 준비한 거였죠. 커피 향이 예전보다 진하게 느껴졌어요. 7시쯤 남편이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와서 커피가 한 잔만 있는 걸 보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물만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셔츠라도 다려드렸을 텐데 그냥 지켜만 봤어요. 남편이 나간 후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변호사부터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들 비슷비슷해 보였지만 한 곳을 골라서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으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 상담을 받는다는 게 아직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접수하는 분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내일 오후 2시로 예약을 잡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할 일 목록을 다시 봤어요. 김수영과 직접 만나기, 남편과 대화하기, 법률 상담 받기.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어요. 체크리스트를 완성해 나가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김수연에게서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죄송하다고, 정말 끝내겠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오늘 사표를 냈다고 했어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회사가 난리라고요. 김수연도 같이 그만둘 거라고 했어요. 더 이상 같은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니요.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부장까지 된 그 자리를 포기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 멍하니 있더라고요. 회사 그만둔다는 얘기 들었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그 회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처음으로 남편이 초라해 보였어요. 30년 동안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작아질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잠깐 동정심이 들었지만 곧 사라졌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는 아직 아빠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어제 맞은 뺨에 멍이 살짝 들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또 화가 났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이한테 손을 댈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다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1년 동안 속였으면서도 내 탓이라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큰 빌딩 안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첫인상이 매우 신뢰가 갔어요. 준비해간 자료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휴대폰 사진들, 영수증들, 제가 기록해둔 일지까지요. 변호사분이 자료를 보시면서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했어요. 증거가 명확하고 불륜 기간도 길고 상대방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분도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로 참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당당하게 맞서는 게 맞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글쓰기 관련 책들을 찾아봤죠. 어젯밤에 글을 쓰면서 느꼈던 그 해방감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초보자를 위한 글쓰기 책 한 권을 샀어요. 집에 와서 책을 펼쳐봤어요. 글쓰기는 자신과의 대화다라는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어젯밤에 글을 쓰면서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제 자신과의 대화를 했던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혼 후에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할지요. 막막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민준이가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아직 아빠와는 어색했지만 저한테는 평소처럼 말을 걸었어요. 오늘 뭐 했냐고 물어서 변호사 만나러 갔다고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정말 이혼하려고 하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잘못한 거니까 엄마 편이라고요. 고마웠어요. 적어도 아들은 제 편에서 있어준다는 게요. 그날 밤에도 글을 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변호사와의 상담,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글을 쓰니까 머릿속이 정리됐어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런 문장을 쓰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이도 있고 갑자기 그만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니까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이혼 서류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 했어요. 정말 이혼밖에 방법이 없냐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의 이별이 아니면 나는 당신을 평생 의심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엔 우리 둘 다 너무 힘든 일이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명을 마치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이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별을 보면 소원을 빌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다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58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니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책상 위에 원고지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어요. 오늘부터는 매일 쓰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제 문장으로요. 첫 줄을 썼어요. 58세, 나의 새로운 시작.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나를 위한 나만의 이야기가요. 6개월이 흘렀어요. 법정에서 이혼 판결을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판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주실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제가 원하던 대로 나왔어요. 남편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김수연은 그 전에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둘 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법정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후련하면서도 허전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다니 참 삶이란 게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했다고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훨씬 힘들었을 테니까요. 새 집으로 이사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가 직접 고른 첫 번째 집이었어요. 창문이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었고 근처에 작은 도서관도 있었죠. 제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꾸민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일기처럼 시작했는데 점점 이야기가 되어갔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깨달았던 것들을 차근차근 써내려갔죠. 글을 쓰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글로 써놓고 나면 그 감정들이 객관화되면서 덜 아팠어요. 마치 독을 빼내는 것 같았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용기를 내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어요. 여러 군데 보냈는데 대부분 거절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편집자님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소재는 좋은데 조금 더 다듬으면 좋겠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편지를 받고 더 열심히 썼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원고지에 펜으로 쓰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58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책 제목은 58세, 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어요. 제가 일기장에 써놓았던 그 문장이었죠. 표지도 제가 직접 골랐어요. 햇살이 비치는 창문 사진이었는데 제 새집 창문과 비슷했어요. 출간 2주 전에 견본이 나왔어요. 제 이름이 적힌 책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자 한미숙이라고 적힌 걸 보니까 정말 제가 작가가 된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도 너무 기뻐했어요. 서점에 가서 엄마 책을 찾아보겠다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된 기분이 어떤 건지 처음 알았어요. 책이 서점에 나온 날 일부러 동네 서점에 갔어요. 제 책이 신간 코너에 꽂혀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한 분이 제 책을 집어들고 목차를 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며칠 후부터 독자들의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출판사를 통해서도 제 이메일로도 감사 인사가 왔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희망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어요. 40대 주부분이 보내주신 건데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제 책을 읽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이 잘 팔리면서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편집자님이 용기를 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요. 첫 강연은 작은 도서관에서 했어요. 20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 중년 여성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이 됐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 어떻게 극복했는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죠.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60대 분이셨는데 40년 동안 참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용기가 생긴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된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그 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도서관, 문화센터, 여성단체까지 다양한 곳에서 불러주셨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 2막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6개월 만에 책이 재쇄를 하게 됐어요. 출판사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민준이랑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신, 이혼, 새로운 시작.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어느 날 강연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2막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희생만 하던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때 진정한 해방과 성취가 와요.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에 저에게 지금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믿을까요? 아마 못 믿을 거예요. 그때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강연장을 나오면서 제 그림자를 봤어요. 조명 때문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앞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어요. 새로운 원고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 생각하면서 펜을 들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별을 보면 소원을 빌었는데 이제는 감사 인사를 드려요. 이렇게 멋진 인생 2막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내일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나서 글을 쓸 거예요. 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제 문장으로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드릴 거예요.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삶의 다음 장은 이미 쓰이기 시작했고 그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독자 여러분께 용기를 드립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라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혹시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1년 전에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더라고요.
당신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처럼 글쓰기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그림일 수도, 봉사활동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던 분들이라면 더욱 그래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당신의 꿈을, 당신의 목소리를 찾을 시간이에요. 혹시 이 글을 읽고 용기를 내시게 된다면 그 작은 변화를 응원해 주세요. 제가 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SNS나 이메일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인생 이막 우리 함께 아름답게 써내려가요. 모든 여성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